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콘 멘토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송현석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리학과에 대한 학과 정보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유니콘 멘토 멘토링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진학을 결정함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서울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국립대학으로서 수많은 학과랑 그다음에 많은 학생 수, 그다음에 최고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지리학과는 공간 및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예요. 지리학과에서는 크게 인문지리, 자연지리 이렇게 두 가지 줄기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문, 자연이라는 말 때문에 겁을 먹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자연지리는 지구상의 공간들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 위주고요. 인문지리는 그렇게 생긴 공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생활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지리학에서는 주로 암석, 토양, 기후, 대기 등등에 대해서 배우고요. 인문지리학에서는 도시, 경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관광, 혹은 문화 이런 것들을 주제로 수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리학과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1년에 2번씩 진행되는 정기 답사입니다. 아무래도 지리학이라는 게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한 번은 국내로, 한 번은 해외로 그렇게 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박 4일 정도 가는데, 저는 사실 이 답사라는 것이 교수님들 그리고 동기들, 선후배들과 같이 떠나는 큰 여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대학교 1학년 때 울릉도 답사를 국내 답사로 처음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봤던 울릉도의 그 아름다운 풍경,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리학과에서 누릴 수 있는 조금 특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사진 찍는 것, 여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면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지리학과에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과 동아리 중에서는 사진을 찍는 동아리,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근교 사진 찍기 좋은 장소, 혹은 역사적인,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로 가서 예쁜 사진을 찍어보는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학과의 진로는 어떤 학과든 요즘은 전공과 직업이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학과 학생들이 가는 진로를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요약을 해보자면요. 일단 첫 번째는 공공기업이에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나라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철도라던가 이런 교통시설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땅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데 아무래도 지리학과가 더 강점을 보일 수 있겠죠.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기업들이 아마 귀에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 말고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땅과 관련된 국토, 교통 혹은 환경과 관련된 기업들이 수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에서 지리학과인 것을 어필을 하면은 더욱 취업할 때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리학과라는 학문이 다른 학문과 연합해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이라던가 아니면 뭐 도시 혹은 뭐 문화, 관광 콘텐츠 같은 쪽을 복수 전공 같은 것들을 해서 취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리학과에서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지도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공간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익혀서 연구원이라던가 아니면은 공간적인 분석이 필요한 기관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리학과로서의 특징을 살려서 취직을 한다, 혹은 진로를 정한다 라는 거는 대략 이 3가지 범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고시 혹은 뭐 로스쿨 등에서 지리학과만의 이점을 살려서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있겠죠. 실제로 고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배들은 국토교통부 같은 부처에서도 많이 일을 하는 편이에요. 나라의 땅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획을 할지. 그런데 지리학과로서의 이점을 살려서 간다면은 더욱더 적합한 업무를 맡을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잠깐 인턴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지리학과에서 배웠던 수업이라던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리학과에 가야겠다, 혹은 이쪽에 관심이 생겼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순간이 굉장히 예전에 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아버지께서 서점에서 역사부도, 지리부도라는 책을 2권 사주셨어요. 그게 헌책방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중고서점에서 산 책이라서 책도 굉장히 너덜너덜했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어릴 때 보면서 거기 있는 지도 혹은 뭐 각종 내용들이 너무 재밌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릴 때 그런 놀이들 많이 하잖아요. 나라 이름 서로 대면은 수도 맞추기 게임, 뭐 그런 게임 같은 것들도 많이 하면서 놀았고, 그 다음에 투명종이 같은 거 대고 지도 따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게 쌓이고,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소식 같은 것들을 접할 때 혹은 지리와 관련된 내용을 접할 때 조금 더 흥미있게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이제 문과 학생들은 사회탐구 과목 선택하게 될 텐데, 저 역시 한국지리, 세계지리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응시를 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공부하는데도 큰 무리가 없이 공부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리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기타 국립대학교들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막 광범위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학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지리학과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회가 되면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지리 과목을 좀 잘하고 좋아하니까 지리 선생님께서 지리 올림피아드라는 대회가 있는데 거기 나가보는 게 어떠시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해서 뭐 별다른 준비한 게 아니고 읽었던 책들이라던가 이런 평소에 관심이 가졌던 그런 시사상식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좀 좋은 성적을 거뒀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일반 전형에 이제 응시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적어서 그것 때문에 합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으로 지리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이름은 바뀌었지만 아마 그 일반 전형의 후속이 계속 이어서 학생들을 뽑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 전형에서 보는 요소는 크게 3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교과목 내신 성적을 봤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학생부 관련 혹은 생기부 관련 내용들이 있는지를 봤던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1차를 통과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면접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식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목고 출신은 아니고 그냥 일반고 출신이었는데요. 제 내신 등급은 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은 2.7등급이었어요. 서울대 기준으로. 이 정도면은 사실 일반 전형 쓰는 학생들 치고는 굉장히 낮은 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올림피아드에 나갔던, 거기서 또 좋은 성적을 거뒀던 그런 스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써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속 편하게 지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주요하게 어필이 되어서 붙은 것 같아요. 아직도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은 제가 자기소개서에 저는 지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미국의 주 이름을 대면서 놀았다, 그런 내용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교수님께서 궁금하셨나 봐요.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자네 여기 종이에 보면은 주 이름을 대면서 놀았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냐? 라고 여쭤보시길래 제가 진짜입니다. 그럼 교수님 저랑 그 놀이 하실래요? 라고 제가 반문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좋다고 하셔서 제가 그럼 A부터 대겠습니다 해서 미국 주 이름들을 하나둘씩 대기 시작했어요. 뭐 엘라베마, 애리조나, 아칸소, 알래스카. 그러다가 한 C쯤 오니까 교수님께서 그만하자고. 사실 근데 그때 살짝 느꼈거든요. 이거는 됐다. 어쨌든 저만의 진정성이 담긴 스토리가 자기소개서에 녹아있고, 교수님께서 그것을 전곡을 찝어서 여쭤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속으로는 약간 이거 붙었다 라고 좀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내신 등급이 그렇게 높은 등급이 아니어서 면접까지 가게 되었을 때, 즉 1차를 붙었을 때 조금 준비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준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 교수님들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한 10분 정도? 그래서 저는 1차 서류 전형이 합격한 날에 지리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수님들 성함이랑 사진을 보면서 얼굴을 외워갔어요. 그 다음에 그 교수님들이 어떤 전공을 하고 계시는지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거는 세부 전공 있죠. 지리학에서도 어떤 분야를 배우는지. 그래서 면접장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교수님들께서 보통은 땡땡땡 학생입니까? 라고 여주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들어가면서 누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면접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약간 그런 부분으로라도 좀 절실하게 어필을 하고자 했던 마음이 어떻게 합격에 조금 반영되었던 게 아닐까. 사실 거기서 이제 푸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지리적인 현상 혹은 뭐 사회적인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얘기해봐라. 그런데 고등학교 수준에서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면접이라는 과정이 있는 전형에서는 여러분들의 절실함을 어필해야지 조금 더 합격할 확률이 올라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문과 학생이라면 수능에서 쳐야 되는 과목들이 꼭 있을 거예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 다음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공부했던 국어 과목 관련해서 비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어 과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화법과 작문 선택한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선택한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 그래서 그 열혈 문제 나오는 앞부분이 있고 뒤에 문학 부분이 있고 그 또 뒤에 비문학 부분이 있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 거의 유일하게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이론에 대한 그런 암기들이 뒷받침돼야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는 국어적인 감각이 없는 것 같아 하는 학생들도 노력만 한다면 점수를 올릴 수 있고 득점할 수 있는 과목이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내신에서 배우는 그런 기본적인 문법 개념들이 있죠. 의문이라던가 단어의 형성이라던가 아니면 문장과 같은 그런 개념들을 숙지를 하고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수능 문제를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문학은 이제 지금 EBS 연계가 돼서 수능이 나오기 때문에 작품 위주로 암기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작품 위주로 암기를 하는 게 더 극대화되는 부분은 주로 고전 문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현대시나 현대소설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신작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것을 케이스 스터디로 암기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 고전시가나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제도 비슷하고요. 나오는 그 스토리 라인이라던가 플롯 같은 게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EBS 연계가 되니까 EBS에 있는 작품들 위주로 공부를 하고 이런 내용이 대충 나오겠구나. 자주 나오는 주제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주 나오는 표현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비문학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다. 혹은 아직 고등학생 1학년이다. 라면은 저는 책을 많이 읽을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독서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와서 부랴부랴 책을 읽어서 내가 독해력을 키우겠다?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고 혹은 제가 아는 동생들에게도 국어 공부 방법을 물어본다면은 무조건 독서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돼 있으면 굉장히 편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요즘 수능의 추세가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변별력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25문제 정도가 이제 기본 개념을 숙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을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25문제랑 5문제가 나오는 과목 2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저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25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형만 알면은 제대로 맞출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학교 내신 시험을 대비하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으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은 유형별로 정리하면 숙지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사고력을 요하는 4-5문제 정도의 흔히 킬러 문제라고 하죠. 그런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 때 자체에서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머지 25문제는 문제를 딱 보고 이것이 어떤 개념을 묻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 개념에 나온 공식이나 풀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답을 도출해내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것들은 문제에서 고려해줘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등식의 영역, 방정식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그 해당 선,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주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파악을 해서 개수를 직접 세워본다던가 아니면은 유형을 나눠봐야 된다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5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만을 위한 인터넷 강의라던가 교재 같은 것들을 따로 대비를 해서 맞춰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해외에 나가본 경험도 없고 굉장히 늦은 나이에 영어를 시작하게 되어서 어려움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게 EBS와 연계된다는 내용을 듣고서 그러면은 맞출 수 있는 점수라도 내가 확실히 맞추자. EBS에 나온 지문들은
제가 암기만 열심히 했다면은 수능장에서 맞출 수 있는 지문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단어를 외우고 EBS에 있는 지문들을 머릿속에 논리적으로 암기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절대평가제가 도입이 되면서 비교적 난이도가 예전에 비해서 쉬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EBS 연계랑 기본적인 단어라던가 문법사항 같은 것들만 숙지하면은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과 친구들이나 이과 친구들이나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바로 한국사죠. 역사를 잘하는 방법은 머릿속에 가상의 표를 그려보는 겁니다. 가로축에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세로축에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카테고리는 정치, 전쟁, 문화, 생활, 경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시험에서 자주 묻는 카테고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라고 한다면은 조선 전기에는 어떠한 양식의 집에서 어떠한 의복을 입고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면은 가로축에서는 조선 전기라는 시기에 세로축에서는 문화 카테고리에 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그 가로축,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바뀌는 것들이 몇몇 사건에 의해서 구분이 돼요. 대표적으로 임진왜란을 계기로 그 조선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듯이 그런 사건들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가로축 사이사이에다가 배치를 하면은 훨씬 더 외우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영어 과목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영어라는 것이 사실 언어이기 때문에 가끔은 답을 골라도 이게 명확한 정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어 같은 것들을 몰라서 틀리는 그런 기본적인 실수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모르는 과목이 있으면은 무조건 열심히 하려고 드는 것보다는 내가 이 과목을 적어도 몇 점 이상은 받아야겠다. 혹은 내가 이 파트는 죽어도 맞춰야겠다. 그럴 거면은 못하는 과목을 쪼개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이 낮았기 때문에 영어 과목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분석을 했어요. 영어 과목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20문제 정도가 듣기평가로 나오죠. 그 다음에 EBS 연계되는 그런 지문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어디 외국의 원서 같은 데서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의 빈칸 추론 같은 지문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크게 3개로 나누어서 봤을 때 저는 무조건 듣기평가랑 EBS 연계 지문을 맞춰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겁니다. 듣기평가 같은 경우에는 간혹가다 한두 개씩 이제 틀리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그 감조차 잃지 않으려고 거의 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문제집을 사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EBS 연계 지문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어디가 빵꾸가 뚫릴지, 어디에 빈칸이 뚫릴지 내가 만약 출제자라면은 이 지문의 문단 순서를 어떻게 바꾸어서 배열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해보면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시험에서 굉장히 어려운 빈칸 추론 문제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리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펙들을 쌓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자소서에 잘 녹여내어서 어필을 했던 게 합격에 크게 주요한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참가했던 대회 중에 좀 기억이 나는 게 모의 적십자회라는 그런 컨퍼런스 같은 데 참가한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각국의 대표 입장이 되어서 그 대표를 추첨으로 뽑거든요. 제가 그때 에티오피아 대표로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했었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아무래도 조금 생소한 나라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언뜻 보면은 적십자와 관련된 내용을 하는 걸지 몰라도 각 나라의 대표로 빙의해서 각 나라의 대표에 이입을 해서 그 나라의 대표가 되어서 주장을 펼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인 시선으로 내가 각 나라의 문제점들을 고민해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렇게 노력해봤다 라고 자소서에 적었습니다. 또한 자소서에서 그 독서를 묻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지리학과 혹은 사회과학 관련 계열에 많이 쓰는 책이 있어요.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삐쩍 굶은 흑인 아이가 이렇게 고뇌하고 있는 그런 표지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남들이 다 쓰는 그런 책보다 자신만의 시각을 조금 가미해서 해석한 책을 쓰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독서를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인류학자인 마빈 해리스라는 분이 쓰신 음식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세계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디에선 어느 조리법이 발달했고 이 나라를 가보니까 이러한 이유로 이 동물은 먹지 않는다 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 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음식에 관한 재미있는 썰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그 나라의 기후라던가 자연 환경 때문에 생겨난 관습일 수도 있고, 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문화적인 이유로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던가 하는 그런 베리에이션들이,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리학적인 시선을 조금 녹아내어서 자소서에 그것을 적었는데,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흡족해하면서 그 독서 관련 질문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꼭 지리학과를 지원한다고 해서 지리학과 관련된 키워드만 들어가는 활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단, 다른 활동을 했더라도 그것을 본인이 지리학과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혹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스킬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이라고 하죠. 수학여행을 한강 근처로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북한강, 남한강의 발원지부터 이제 지금 한강, 서울에 있는 한강까지 쭉 트레킹을 하면서 걷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친구들이랑 그냥 추억을 만들러 간 수학여행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역시 지리학적인 스토리를 잔뜩 넣어가지고 자소서에다가 녹여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그때 했던 것들이 남한강에 이렇게 발원지를 보면서 내가 지리학 교과서에서 보던 이런 지형들을 실제로 봤다. 그렇더니까 어떻더라. 앞으로 그래서 지리학과에 가서 답사도 참여하고 수업도 듣고 실습도 하면서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런 열정과 결부시켜서 자소서에 녹여내기 굉장히 좋은 항목이겠죠.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기에 있든 꼭 드리고 싶은 조언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획을 짤 때는 역순으로 계획을 짜보도록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계획을 세울 때 내일 할 거, 이번 주에 할 거, 이번 달에 할 거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순간은 수능시험 혹은 내신시험, 기말고사, 고등학교 입학고사와 같은 시험들 바로 직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직전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지를 역으로 고민해보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야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눈에 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계획을 내일 할 거부터 세우면은 당장 어떤 거부터 해야겠다 라는 것밖에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역순으로 계획을 세우면은 적어도 수능이 11월인데 9월까지는 기출문제 분석이 끝나 있어야 되겠다 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역순으로 하면은 그 시점에 따라서 진짜 조급해지는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9월인데 내가 아직 기출문제 뭔지 한 바퀴도 안 돌렸어. 그게 말이 돼요? 수험생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9월에는 무조건 내가 기출문제를 끝내야겠다고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름방학 때는 내가 그 기출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이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멀리서부터 오늘까지 땡겨오면서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고요. 2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노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잘 놀아라 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분명 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저도 그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무조건 영화를 보러 갔었고, 운동하는 거를 좋아해서 축구도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공부랑 병행해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끝내고 혹은 이 시험이 끝나고 내가 이 하루는 제대로 놀아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이 짜인 노는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그 힘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간과하기 굉장히 쉬운 사실인데, 시험이 막상 끝나요. 여러분들 시험 치고서 시험 친 날에 놀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굉장히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잤던 그런 기억을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노는 것들을 예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이 날엔 뭘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고 결심하면은 실제로 그때 그렇게 놀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요. 이렇게 노는 걸 계획하고 세우고 놀아야지 노는 것도 뒤로 안 밀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은 뭘 하고 놀지 잘 모르면요, 시험 끝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집에 누워서 핸드폰만 본다거나 아니면 잠만 계속 잔다거나. 물론 그것들도 좋은 충전 방법이지만은 여전히 다시 공부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야구 경기를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실컷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맛있는 걸 먹으러 가서 수다를 실컷 떤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정해두고 그것이 끝나면은 내가 신나게 놀았고 다시 이제 공부로 복귀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게끔 노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고를 나왔지만은 좀 공부하는 분위기가 잡힌 일반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처음 입학하고 제일 많이 들었던 스트레스가
왜 나는 내 주변의 친구들만큼 열심히 공부하지 못할까? 라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야자 시간,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은 친구들은 뭐 1시간, 1시간 반 동안 그냥 앉아서 문제를 풀고 책을 읽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는 진짜 한 20분 앉아있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고 뭐 점수는 고등학교 1학년이야 크게 배우는 내용이 없으니까 비슷비슷하게 나왔을지라도 아, 내가 나중에 가면은 저 친구들보다 뒤처지겠구나 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 끝나고 대학교 오고 또 좋은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나서 보니까 사람마다는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래 앉아있는 집중력, 오래 앉아있는 능력이라던가 인내심이라던가 끈기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역으로 끈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앉아서 정해진 내용을 외우거나 아니면 문제를 빨리 풀거나 하는 데는 비교적 강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왜 본인은 난 1시간을 못 앉아있지?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30분 동안 나는 그러면은 이 정해진 내용을 빠르게 풀고 차라리 10분 동안 아싸리 쉬고 다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전의 자기 자신보다는 오늘의 자기 자신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도 공부 시간 같은 거 스탑워치로 이제 많이 재잖아요, 여러분들. 그 공부 시간이 남들보다는 항상 이제 덜 지키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변하지 않았던 거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그리고 수능 100일 남았을 때 한 달 전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줄어들진 않았어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더 많이 앉아있지 못하더라도 의지를 가진다면은 예전의 자신보다는 더욱더 발전한 모습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울대를 포함해서 5개의 학교에 원서를 더 썼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흔히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학교 그리고 나머지 3개 대학교에도 원서를 썼는데 나머지 5개 학교를 전부 떨어지고 서울대학교 하나만 붙었거든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면은 나머지 5개 학교를 그 전에 이미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가 이제 수시 원서에서 유일하게 한 장 남아있는 학교였는데 그 패가 황금패였던 거야. 거기서 붙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서울대에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나머지 학교는 다 경제학이나 경영학처럼 뭐 가서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내키지 않았던 학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교 원서를 넣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여기 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서울대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난 여기 죽어도 떨어지기 싫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차이가 조금 다른 학교들이랑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스스로 나는 뭘 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입시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산, 고비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주해서 내가 이겨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산도 왠지 내가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분은 진짜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 결과랑 상관없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실제로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고 뭐 입시를 준비했지만은 자기가 원하고자 했던 대학교 이런 데 가지 못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 지금도 열심히 잘 살아요. 왜냐면은 내가 한번 그냥 숨이 빠질 때까지 달려갔던 그때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도 이런저런 기회 같은 것들 생겼을 때도 내가 그때 고비도 넘겼는데 이거라고 못할 게 있겠어? 흔히들 고3이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엄청 챙겨주시잖아요. 뭐 부모님들도 그럴 거고요. 저희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맨날 절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게 왜 그렇게 챙겨주시겠어요? 고3이 그만큼 힘든 존재라는 걸 아니까 챙겨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힘든 고3을 이겨냈는데 그 힘든 수험생활을 이겨냈는데 그 다음에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진 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서울대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교수님들이랑 학교 시설 이런 것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다는 거. 저도 아직 정확히 개수는 모르는데 서울대에 있는 건물이 한 200개에서 2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강의실이 아니고 건물이 그 정도 돼요. 건물이.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 시설을 예약하고 그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저는 저번 주에도 학교 체육관 예약해서 친구들이랑 즐겁게 배드민턴 공짜로 무료로 치고 왔거든요. 그런 것들, 학교 안에 수영장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치킨집도 학교 안에 3, 4개 있어가지고 시켜 먹을 수도 있고 가서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시설이 좋았던 게 많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 지금 올림픽 하잖아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그 양궁에서 또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뒀던데,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여는 교수진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게 뭐냐면은 양궁에서 금메달 따셨던 선수분께서 직접 양궁 수업을 여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뭐 이제 신청을 하진 못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정말 유명한 교수님, 그 다음에 TV에 나오시는 교수님, 그런 분들이 와서 나에게 가르침을 준다 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부분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마다 제가 이 학교에 다닌다는 그런 자부심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지리학과만의 장점, 일단 답사가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답사를 4번 정도 다녀왔는데, 울릉도, 제주도, 해외는 대만하고 일본 홋카이도로 답사를 갔었거든요. 와, 근데 1학년 때 봤던 그 울릉도의 그 안개 속에 쌓인 그 섬의 풍경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독도도 배 타고 이렇게 돌아보고 왔는데, 대학교 1학년 때라 그런가? 그런 것들이 기억에 더 남았던 것 같고, 아직도 이제 동기들이랑 만나면 야, 그때 울릉도 우리 진짜 재밌었다고 맨날 깔깔거리면서 추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갔을 때 제 후배들은 더 대단한 곳에 갔었는데 걔들은 백두산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때 카톡 프로필 사진들이 전부 다 백두산 천지였어요. 백두산 천지 보면 내 눈 판다 이러면서 다들 그런 말하고 다녔을 정도로 지리학과에서 가는 답사가 정말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마음 맞는 친구들, 아무래도 이런 소수학과일수록 좀 그 과에 실제로 관심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향이라던가 취미라던가 이런 게 좀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행 같은 거 가도 조금 더 공감대가 많이 형성할 수 있다던가, 다른 친구들 데리고 여행 가려면은 느끼지 못했던 부분을 얘들한테서 느낄 수가 있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아리 생활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대학교 오면은 진짜 좋은 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모든 동아리들이 대학교에 있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에 있는 특이한 동아리 말씀드리자면 퀴디치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퀴디치 맞아요. 빗자루 타고 해리포터가 하는 그 경기, 그 퀴디치 동아리가 실제로 서울대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남녀노소 거기 들어가서 경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마술 동아리, 심지어 애니메이션 동아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웬만한 체육 관련된 동아리들은 다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쿠스틱 밴드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밴드도 그냥 밴드가 아니에요. 재즈 밴드 동아리도 있고 어쿠스틱 밴드 동아리도 있고 뭐 펑크 밴드 동아리도 있고,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동아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대학생활의 장점이자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 밴드 동아리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버스킹이라고 하잖아요. 그 비긴 어게인인가? 그 프로그램에서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그런 거 해보는 게 예전부터 소원이었는데, 와, 실제로 그 동아리에서 여의도에 가서 이렇게 버스킹 하면서 기타 쳤을 때 그때 있었던 추억들이 지금도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언론이나 뉴스 같은 데서도 그렇고 취업난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취업이라던가 진로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도 잘 치고 대학교도 무사히 입학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억 가지고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시험이라고 다른 고시 같은 시험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 시험 준비하면서도 정말 힘든 순간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이 대학에 와서 결과를 보여드렸으니까 내가 한 몇 년은 놀아도 되겠다. 그래서 한 5, 6년을 진짜 열심히 놀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하는 시험을 한 번 더 준비하면은, 내가 지금 하는 취업, 뭐 시험, 고시 이런 걸 한 번 더 준비하면은 나는 그거보다 더 길게 평생을 그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험 시절 때의 마인드를 생각하면서 많이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 가면 정말 좋은 게 주변에 능력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학교 붙고 나서 처음에 저는 아무래도 뭐 내신 등급이라던가 아니면 수능 점수가 서울대에 입학하는 평균적인 친구들보다는 막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과 항상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얘들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고, 그 착각이 어찌 보면 착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친구들이 이렇게 해내는 걸 보면서 나도 저거 할 수 있겠다. 나랑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수업 듣고 하는 애가 그거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실제로 시험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어떤 마음속에서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취업이나 진로 쪽에 있어서 힘든 점들을 극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서울대 입학할 때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내신을 볼 때요, 다른 학교는 과학탐구라던가 뭐 기술과정, 중국어, 제2외국어 이런 내신을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전과목 내신으로 애들을 가리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거를 1, 2학년 때는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 내신 등급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국영수, 사회 이렇게까지 하면은 내신이 2.1이었거든요. 근데 기술과정이랑 과학 두 과목 섞었는데 2.7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엄청 혼냈던 기억이 나요. 아, 너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너는 문과라고 해도 그렇게 맨날 과학 시간에 자고 그게 넌 지금 다 벌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물론 결과는 지금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은 그때 자소서 쓰면서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아, 내가 왜 바보같이 할 수 있는데 그건 안 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지금 꿈꾸는 게 있다면, 가능성이 열려있는 게 있다면 거기서는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 입시라는 그런 아주 조그마한 성과는 20대 초반에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생 전체에 있어서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가 하나 있는데, 저는 여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원하는 여행을 계획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그 여행에 가서 즐기고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거, 그런 일을 평생 하면서 좀 살고 싶어요. 이게 제 직업이라기보다는 그냥 직업은 다른 걸로 가질 수도 있지만은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 저는 이제 상경계열, 경영 이쪽을 전공을 해서 직업은 아마 다른 쪽으로 진로를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이 일만은 꼭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로는 이러한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인 거죠. 왜냐면 여행을 가려면은 돈이 필요하고 직업이 필요하니까. 근데 제가 지리학과에 왔던 이유 중에 하나인 여행을 좋아하는 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좋은 여행을 많이 다니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리학과 진학을 꿈꾸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리학과는 특히 덕업일치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엄청 중요한 학과거든요. 실제로 좋아하는 애들이 지리도 잘해요. 그래서 다른 사회탐구 과목들이랑 다르게 지리는 머리 좋은 친구 이런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지리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애들, 그래서 이거를 공부가 아니고 즐길 거리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정말 잘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지리를 좋아하고 내가 이쪽 학과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지리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을 달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저 정말 그 미국 주 이름 이런 거 지도책 보면서 맨날 그 아무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냥 혼자서 재밌으니까 막 외웠거든요. 그런 것들 언제 면접장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지리 올림피아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제가 별다른 준비를 하고 나간 것은 아니었는데, 그런 시험은 대비를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평소에 진짜 지리를 사랑하고 좋아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리를 사랑하시는 혹은 관련 학과로 전공하고 싶은 그런 친구분들이 있다면 꼭 덕업일치 하시면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을 따라올 거니까 믿고서 열심히 지리하시고 나중에 후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